이번 강의에서는 산업화와 산업사회의 특징,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의 개념 먼저 잡죠. 산업화는 생산활동이 분업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전체 산업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화하는 현상을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공업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화하고 사회문화 구조가 변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산업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산업사에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특징들 있죠. 이런 모든 현상들을 다 산업화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노동 문제와 인구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문제. 일단 산업화에 따라서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사회에서는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동은 어떤 노동이었냐면요, 자영노동이었어요, 자영노동.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는 직접 농사 짓고, 내가 쓸 물건은 집안에서 직접 뚝뚝딱딱 만드는 거지. 이런 자영노동과, 그 다음에 이런 노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왕이나 지방 수령이 성 쌓아라, 수로 뚫어라 라고 이렇게 동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역노동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노동들을 했다면 산업사회, 산업화 이후의 노동은 무슨 노동이죠? 임금을 매기로 한 노동이에요. 이걸 임금노동이라고 해요. 임금노동. 그러니까 요즘 노동을 한다는 의미는 곧 돈을 번다는 의미인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산업화 초기에는 전통사회에서 산업화 초기에 이르는 그 시기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발휘하는 숙련 노동자가 주를 이루었대요. 숙련 노동자 여기 나와 있죠. 교육이나 훈련을 고도로 받아서 복잡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인들, 숙련 노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숙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해. 그렇죠? 그 사람이 아프면 그 물건 생산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런 숙련 노동자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산업이 기계화되고 대량 생산 방식이 확산하면서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대요. 미숙련 노동자는 숙련할 필요가 없어.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고 반숙련은 숙련과 미숙련의 중간 단계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짧게 훈련을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대체가 가능해진다. 대체가 가능해져.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야. 그런데 사장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러면 사장님은 나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놔도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가능성이죠. 미숙련, 반숙련 노동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렇게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결국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최근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양상이 또 변화하고 있대요. 여기 보면 최근에는 첨단과학 정보통신기술 새로운 서비스업들이 발전하면서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수술을 넘어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노동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력을 쌓을 수 있다면 뭐 사장님이 나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산업화에 따라서 어떠한 노동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래서 실업 문제 심각하죠. 임금 문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임금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노동자는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노동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적게 벌어.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문제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문제라든지 또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노사 문제죠. 노사 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문화가 조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산업화에 따라서 인구 문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인구 문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죠. 그렇죠? 일단 여기 인구 이동에 대한 개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화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인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연적인 출생, 사망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구 이동도 있어요. 인구 이동은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으로 나뉘는데요. 국제 이동은 이입과 이출이라고 하고요. 국내 이동은 전출과 전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전출 전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가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국제적인 이동, 내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이입, 이출이라고 한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에 따라서 인구의 증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여러분 한번 좀 보신 적이 있을걸요. 여기 보시면 Y축은 사망률, 출생률, 전체 인구의 수를 나타내고요. X축은 경제 수준. 그래서 경제 수준이 낮은 1단계는 산업화 이전 사회. 산업화 이전이고요. 2단계, 3단계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인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 경제 수준이 높은 곳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게 된 상태. 자, 그러면 1단계 먼저 보겠습니다. 1단계 산업화 이전 시기를 보면요. 여기 지금 빨간 그래프가 사망률이고 파란 그래프가 출생률인데요. 1단계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다사라고 해요. 이거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다산, 죽을 사자죠.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인구가. 여기 전체 인구 보세요. 전체 인구. 전체 인구 보면 전체 인구는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만큼 죽으니까. 이해가죠? 그런데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 2단계에 이르면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 사망률이 낮아져요. 근데 출생률은 그대로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다산감사라고 해요. 다산 감자가 좀 어려워요. 감소하다, 줄어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사. 다산감사. 그러니까 많이 태어나는 거는 그대로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야. 사망률이 왜 낮아지죠? 왜 낮아지지? 그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의료 기술, 의료 수준이 높아져요. 병원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관리,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면 그거를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많이 태어나는데 그만큼 죽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때 전체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를 보시면 이때 사망률은 많이 낮아졌죠.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
그런데 출생률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쵸? 우리나라 그 70년, 80년대에 뭘 하게 되냐면 산하 제한 정책을 쓰죠.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이전에 자식들을 막 4~5명씩 낳았었는데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게 되니까 사회 정책적으로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빨간 글씨로 썼었죠. 감산소사. 태어나는 게 줄어들고 죽는 거는 적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기는 하지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역시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2단계만큼의 인구 증가 속도보다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은 낮아지지만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는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 소산소사 단계에 이르게 돼요. 소산소사.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늘어난 인구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으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1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서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기는 한 거죠. 그렇죠? 인구 규모는 늘어나고 대신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4단계의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인구가 이렇게 1, 2, 3, 4단계의 경향을 모두 보이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현재 4단계까지 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구 변화로 나타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느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생 동안 출산하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아빠 엄마가 함께 나오니까 2명 정도가 되어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현재 인구 수준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1.2명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요. 2100년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게 반토막이 되어서 2100년 정도에는 25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요. 22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쇠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동해서 이 산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령화,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어떤 복지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많은 인구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라는 것은 도시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도시적 특징과 생활 양식이 증가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도시화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이촌향도 형상,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인구를 하는 요인으로서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배출 요인은 농촌 지역이 살기 힘들어서 이사 나가는 게 배출 요인이고요. 흡입 요인은 도시가 너무 살기 편해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요인이 바로 흡입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배출 요인, 흡입 요인 둘 다 작용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